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다 풀어보셨죠, 그죠? 다 풀어보셨고 아마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을 텐데요. 할 텐데 물론 그 문제풀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쭉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하나하나 여러분도 아마 이 영역 대해서는 다들 공부를 하셨을 거고 보통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가지고 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볼 텐데 예를 들어 그 뭐 소크라테스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플라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한데 그 중요한 건 결국은 그 도덕윤리과에서 요구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윤리과에서 요구되는 이론들 다음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이론들 있죠.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메타피직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안 될까요?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저작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영혼론도 있고 메타피직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진짜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뭐 논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되는 영역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각 영역에 해당되는 이론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 도덕윤리과에서 요구되는 이론들이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이론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고 크게 서양, 동양이 있을 것이고 한국 포함해서 있을 것이고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교과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서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하고 동양하고 정치, 사회, 사상하고 다음에 교과론 순서로 가도록 하는데요. 지금 그 8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강의를 해보고 하니까 8주에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간에 아마 한 번 정도 보충 강의를 할 뭐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풀이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풀어보셨지 아시겠지만 몇 문제를 다 푸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 8월 달에 있을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고 답을 정확히 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중요한 건 이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론 뭐 문제를 이렇게 실제로 풀어보는 어떤 감 같은 거 익히는 거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복습입니다. 사실상 복습입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목적은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했든 간에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물론 모의고사도 뭐 저는 그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 6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제 모의고사 강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내신 분이 합격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 모의고사 보면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순위가 나오는데 그쪽 순위에서 몇 프로에 든 분이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대신에 그냥 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만 알 뿐입니다. 심지어는 점수가 굉장히 낮으신 분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간 동안 낮으신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높으신 분도 합격하신 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풀이든 모의고사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 이후의 활동입니다. 복습을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 뭐 대신해서 시험을 치주는 분도 없고 여러분들 합격은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그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활동이 여러분을 구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그 이론을 숙고하고 이해하고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하고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에 나갈 문제들 같은 경우를 아마 드릴 텐데 일단 뭐 문제를 반드시 풀고 오셔야 됩니다. 풀고 오셔야 되는데 그 푸실 때 굳이 그러니까 소위 뭐 예습하실 때 굳이 뭐 이런저런 그 서적을 뒤져서 그 순간에는 할 필요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과연 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소위 그 이론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확인하고 이제 뭐 해설 들으시고 그 이후의 활동, 이론을 이제 좀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중에 그 9, 10월 달에 연속해서 모의고사를 뭐 그 수업을 만약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면 아마 그 모의고사의 점수가 낮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봐야 어디서 내겠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데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복습,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문제풀이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문제와 답을 외울 생각을 하셔는 안 됩니다. 그 급한 마음에 지금까지 공부한 건 별로 없고 공부하고 시험은 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문제와 답을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학원의 강사가 내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윤리교육학과의 선생이고 그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도 당연히 그건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 유형의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론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 여러분들 문제와 답을 외우실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왜 틀렸는지, 어떤 이론에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에 관점을 맞춰서 7, 8월달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론 강의할 때보다는 해설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한 부분의 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고 그래서 8주 안에 다 끝내기는 좀 지금까지 해보니까 다 끝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한 주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중간에 보강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특히 서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영역 있잖아요. 서양, 동양, 뭐 정치, 사회, 사상, 다음에 교과론이 있는데 1차 시험 칠 때 점수 비중이 동일합니다. 각각 20점씩, 그러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술형 배점하고 기입형 배점하고 논술형 배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뭐 논술형 10점, 뭐 한 문제 10점이라면 서양 윤리 10점을 냈으면 기입하고 서술형에서는 그 점수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문항이 이렇게 줄어들고 논술형 문제 출제하지 않는 영역이면 기입형과 서술형에서 문제를 다 출제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맞추거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점수 비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론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서양만 한 2.5주 내지는 3주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한 2주씩 정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뭐 시험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은 뭐 중간중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바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보통은 소피스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소피스트가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 소피스트는 보통은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윤리적 상대주의 검토할 때 소피스트 같이 보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에 의하면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사실상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서양의 합리주의적 전통의 출발점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자, 이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크라테스의 윤리설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지덕일치입니다. 지덕일치. 요 지덕일치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론들이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고대 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 여러분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시험 치는 형식으로 문제를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문제풀이는 지금 영역별 주제별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냥 제시문 주고 그 안에서 기입형과 서술형, 논술형 이런 방식으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가장 이름난 나라인 아테네 시민이면서 그대에게 재물은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 쓰면서 또한 명성과 명예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슬기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아폴로지 그 변론이라는 대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재물로 해서 사람으로서의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무엇으로 해서 재물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람을 위해 좋은 것들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니면 좋음을 내지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된다.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갈 게 뭐죠? 훌륭함, 덕입니다. 훌륭함, 덕인데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그 덕복일치 사상이 있죠. 덕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관점, 이건 소크라테스의 관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덕복 동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외재적인 어떤 좋은 것들, 우리가 보통 부라든지 미모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네. 행복은 내적인 것이고 인간 내면의 덕, 훌륭함 있죠. 그 훌륭함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덕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의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덕복 동일성 주장을 하거든요. 자, 요 변론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물로 해서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외재적인 좋은 것들, 부라든지 미라든지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는 그 미모로 인해 사람이 훌륭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미모나 부나 재물로 인해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훌륭함이 덕이 재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만든다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괄호에 들어갈 개념은 훌륭함 내지는 덕 내지는 탁월성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고대 히라보로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번역서 보면 탁월성으로 번역을 하고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플라톤 대화편 그 권위 있는 대화편 번역서에 의하면 보통 훌륭함 이렇게 번역해 놓고 다음에 예전에 보면 이제 덕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니까 훌륭함이든 덕이든 탁월성이든 쓰면 될 것이고요. 자, 괄호에 들어갈 것을 소유한 사람, 소위 덕이 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냐? 덕이 있는 사람이란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일단은 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미모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아레테 개념 아시죠? 이게 이 단어의 번역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게 훌륭하다. 훌륭함이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가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그래서 원래 이 고대 히랍 사람들이 이 아레테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에게만 적용해서 쓴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에게 다 적용했었죠. 지금도 그래서 뭐 여기에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을 훌륭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발휘하고 있다라면 그 존재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존재의 본질적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가 그 존재자에게는 최선의 상태이죠. 그 존재자에게는 최선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이요. 가장, 만약 인간과 관련했으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데 가장 좋은 상태니까 최고선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 기능과 관련해서 그 기능을 가장 완전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질적 기능은 뭘까요? 소크라테스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성의 기능은 뭐죠? 지식을 산출하는 겁니다. 지식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지식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그 지식을 파악하는 기능이 이성입니다. 자, 그러면 아레테라는 개념이 그래 본질적 기능의 그 완전한 실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아레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이성을 완전하게 해서 그 이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선의 삶에 대한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지식 혹은 삶의 영위를 위한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삶의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답안에 기술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기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테크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소크라테스한테는 그 이성이 참된 지식을 파악하는 기능이잖아요. 참된 지식을 파악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관심을 가진 건 여러 자연적인 지식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관점은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보통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최선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었거든요. 지식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지식하고 이 기술이라는 단어를 혼용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대화편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기술이라는 단어를 써요. 혼용해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이게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최선의 삶의 영위를 위한 참된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의 성격 안에 실천적 성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식은 실천지입니다. 실천지예요.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실천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참된 지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기술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잘 드는 그 예가 선장이나 의사 예를 잘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병을 치료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병의 치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을 가요? 근데 의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감기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한 30분, 1시간씩 해요. 그리고 집에 가래요. 이상한 그 전문 용어 써가면서 무슨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집에 가랍니다. 그게 좋은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치료약도 주고 이렇게 머리에 찜질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에 기반해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이게 실천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고 훌륭한 사람은 지식 많은 건데 그 지식 자체가 이미 그 활동의 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실제로 그렇게 영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최선의 삶과 관련된 참된 지식, 그 지식에는 이미 실천의 계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데서는 기술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지식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면 모든 것으로 괄호와 함께 사고 파는 것들이
참으로 용기이며 절제이며 올바름일세.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 절제, 용기, 뭐 올바름 아마 그 당대의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요구되었던 아주 중요한 덕목들인 것 같아요. 덕목들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요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과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게 과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절제요, 용기요, 올바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요컨대 과로가 동반되는 것이어야 참된 훌륭함이다. 절제 있는 사람, 절제, 용기, 올바름은 다 덕이에요. 그런데 이게 덕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덕이 되는 이유는 반드시 요 과로에 들어갈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개별적 덕목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훌륭함일 것이니 즐거움과 두려움들 그리고 그 밖에 그런 것들을 모두 모두는 덧붙여지기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것들이 이 과로와 떨어져 서로 교환되는 것들일 경우에 그러한 훌륭함은 일종의 음영화와도 같은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승립하지도 않는다. 같은 것이요 사실상 노예적인 것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덕일치 사상이 표현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지덕일치 사상이 표현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개별적인 덕, 이런 덕들 있죠. 이 덕들의 본질은 지식이다. 지식이다. 절제든 용기든 올바름이든 전부 이 지식을 동반하는 것. 그리고 이게 여기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지식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건 덕으로서 더 이상 승립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과로 첫 번째 문제가 과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지식 내지는 지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 내지는 지혜. 네 번째,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가진 두 가지 성격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지식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술이요, 지식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좋음 혹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참된 이성적인 알미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삶의 기술. 이게 지혜입니다. 내지는 지식. 자, 5번 문제.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훌륭함의 관계를 한번 서술해 보시오. 이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지덕일치 사상과 관련된 지덕일치가 무엇인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지덕일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써보라는 건데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게 지덕일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때 지덕일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지식은 또 따로 있고 덕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종합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 따로 있고 덕이 따로 있고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 이렇게 결합한다. 그걸 지덕일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건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가 덕이요 덕이지. 동일성. 왜요?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죠? 인간의 본질적 기능인 이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좋은 삶 혹은 최선의 삶과 관련된 참된 지식 혹은 그와 관련된 참된 기술 그것을 통해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가 덕입니다. 그거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지식 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지식이 실천적 계기를 가진 데 있죠. 그 지식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이거와 이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덕의 본질은 덕과 지식은 본성상 동일한 것이고 지식의 소유는 이성 활동의 결과물이므로
죄송합니다. 다시요. 인간의 훌륭함이란 인간의 본질적 기능인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의 영위를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그러한 상태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와 동일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지식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실천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유하고 소크라테스한테는 지식의 소유와 그 지식에 따른 활동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지식 그 자체가 기술이기 때문에 지식의 소유와 여러분도 이렇게 A는 선하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하고 이런 지식에 따라 행위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지식 개념 그 안에 실천적 계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식을 소유한다라는 이야기는 곧바로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한테. 자, 그래서 그런 상태, 소위 그 참된 알에 따라 살아가면서 인간의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는 그대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지식과 덕은 그 본성에 있어서 동일해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상태는 지식을 소유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식은 훌륭함의 본질이요. 달리 이야기해서 덕과 지식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덕일치사상 이 개념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식이 뭘 의미하는지, 다음에 덕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왜 본성적으로 동일한지, 요 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요게 본성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과 이 개념, 소크라테스가 덕은 훌륭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덕은 훌륭함이죠. 훌륭함은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이건 파이돈에 나와 있는 글인데, 파이돈 소크라테스의 그 인생 여정과 관련되어 있는 소크라테스 적 대화편 마지막 한 4권 정도가 있거든요. 에오티프론 있고, 변론 있고, 다음에 크리턴, 다음에 파이돈, 이렇게 대화편이 있는데요. 요거는 소크라테스 이제 말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대화편은. 여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법원 앞에 자기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제 왜 고소당했는지 이런 거 알아보려고 법원에 가고, 요거는 이제 재판장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크리톤은 이제 판정이 났어요. 그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해서 사형 이런 선고를 받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요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후원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제 간수들한테 뇌물도 주고 이래서 뒤처리 다 해놓고 가자, 도망가자, 요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파이돈은 이제 앞에 독배를 앞에 두고 사약을 두고 이제 저쪽을 향해 절하지는 않겠지만 사약을 두고 마신 두고 이제 마시고 소크라테스를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이 파이돈에 나오는데, 지금 가는 그 파이돈의 한 장면입니다. 파이돈에서 유명한 철학자는 언제나 죽음을 희구한다라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인데요. 정말 감동적인 주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몸에서의 혼의 풀려남과 분리이다. 자, 인간의 소크라테스 같은 합리주의적 전통, 특히 몸과 정신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 전통은 이제 끊임없이 내려오죠. 서구에서 몸은 정신의 무덤 이런 주장인데, 죽음이라는 건 영혼이 그 영혼을 가두고 있는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은 죽는 것을 수련하고 있거니와 죽음이 모두 가운데 있어도 이들에게 가장 덜 무서운 것일세. 왜 이러지? 죽음이 모든 것들 중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가장 덜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 해서 성을 내는 사람을 자네가 본다면 이제 파이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그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그대한테는 되어주지 않겠는가. 자, 지금 독약을 마신 이후에 파이돈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영원 소위 말해서 몸과 정신의 이원법, 이원론이라는 관점에서 온갖 지혜와 진리의 근원은 정신이요. 몸은 그 진리의 발현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욕구들, 그 지혜의 실현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이 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탐구의 과정이라는 건 그 몸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도 원샷하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자,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파이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언제나 죽음을 갈구한다라는 그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나와보시면 첫 번째 덕을 가르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적 대화편 중 어떤 대화편에 보면 그 덕의 교수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대화편이 있습니다. 그 대화편의 주제가 그런 대화편이 있는데 그 주제가 덕은 교수 가능하냐, 교수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거 프로타고라스일 겁니다. 프로타고라스를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니네 소피스트는 덕이 이게 덕에 가르치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피스트예요. 불러들여서 이 문제,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덕에 가르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대화편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덕을 가르치는 것은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인내, 용기, 경건 등과 같은 덕은 다른 본질을 가진 개별적인 덕인가 아니면 동일한 본성을 가진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어떤 대화편에 보면 요 주제를 가지고 소크라테스와 대화 상대자가 대화를 나누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나의 첫 번째 물음에 대한 가를 주장한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대답을 이유와 함께 써보라. 자, 일단 대답은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 예스입니다.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 가르침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지만, 자, 이유는 뭐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이유가 뭐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덕은 가르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과 지식은 본성상 동일한 것이고, 지식의 소유는 이성활동의 결과물이므로 이성활동을 매개로 한 덕의 가르침은 가능하다. 소피스트들은 원래 이 덕의 교수,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갖 잡다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사용됐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나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한 가를 주장한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대답을 이유와 함께 서술해보라. 나는 뭐죠? 정의, 인내, 용기, 경건과 같은 덕은 다른 본질을 가진 개별적인 덕인가 아니면 동일한 한 가지의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뭡니까? 이건 덕복일치, 지덕일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본질상 동일하죠? 덕의 본질은 지식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 주제와 관련해서 플라톤 전공자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전공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 어떤 게 돼 있냐면 관점이 좀 다른데, 모든 개별적인 지식은 덕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덕,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그 본질의 지식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 지덕일치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덕들은 지식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는 그 제가 그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 소크라테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뭐 잘 보시는 그 대표적인 기본서들 있죠.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에링턴 같은 사람 있죠. 에링턴 같은 사람들 그 고대 서술된 부분들을 보면 그 고책의 고대 부분 서술된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보면은 밑에 주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알겠는데 이 사람 견해를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에링턴의 그 고대 서술된 부분, 블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미국의 그 고대 부분 최고 권위자입니다. 고대 부분 최고 권위자거든요. 이 블라스토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 말고도 그 고대 부분 권위자는 많습니다. 이 그 두 번째 견해 같은 경우 그 옥스퍼드 학파들이나 뭐 이런 현대 있거든요. 뭐 어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에링턴의 그 고대 부분 서술은 다 이 사람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보면 대충 그 이론들 보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른 게 낫습니다. 거의 그 주류 견해입니다. 주류 견해니까 덕지식은 개별적인 덕은 그 본질에서 모두 지식이다. 그래서 일치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덕일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적인 덕들이 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개별적인 덕들이 지식의 개별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지식이라는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다. 한 가지의 덕이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블라스토스의 대표적인 그 관점입니다. 이거 관점인데, 그러니까 블라스토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여러 가지 개별적인 덕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덕은 기본적으로 그 근원에서 보면 하나의 덕이다라고 해요. 하나의 덕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공부하신 그 교과론의 이론가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교과론 그 도덕심리학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그 이론 그 학자 중에 그러니까 지덕일치에 대한 요 해석을 그대로 자기 이론으로 가져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콜버그입니다. 모든 덕은 하나의 형식이 종이다. 그러니까 모든 덕들이 있다라면 이상적 형식은 하나다. 정의. 나머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뭐 쭉 이렇게 뭐 개별적인 덕 다 나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고 덕의 궁극적 그 이상적 형식은 하나. 정의. 생각을 개별적인 모든 덕들은 그 본질에서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의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 동일한 한 가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이유는 지금 서술 드렸던 보셨던 것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어느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올바름은 훌륭함이며 기억이지만 올바르지 못함은 나쁨이며 미연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동의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잘 살게 되겠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살게 될 것이 필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지덕일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제시문입니다. 자, 올바름. 국가편에 보면 이 올바름은 덕의 총체입니다. 덕의 총체예요. 이 개별적인 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덕의 뭐 총체라고 해야 될까? 덕 전체에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그 플라톤 이야기할 때 다시 보시겠지만, 자, 이게 그래서 그 자체로 이게 덕이다. 올바름은 덕이다. 아까 콜버그 다시 말씀드렸는데 콜버그 이상적 형식은 정의 하나다 그랬죠. 이 올바름의 다른 번역어는 뭡니까?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그냥 덕이다. 덕이고 덕은 뭡니까 여러분? 지식이다. 지금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 다시 한번. 올바름은 훌륭함이며 자, 올바름이 덕이니 덕은 지식이다. 내지는 지혜다. 반대로 올바르지 못한 부정의는 훌륭함의 반대말은 카키야 나쁨입니다. 부덕, 악덕이며 뭡니까? 무지다. 무지. 자, 여기에 반대는 악덕 내지는
이게 훌륭함으로 번역되니까 보통은 나쁨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식이고 악덕은 무지다. 무지다. 자, 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그죠? 덕은 지식이니 악덕은 무지다. 무지인데 마지막 문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잘 살게 된다. 왜요? 덕이 뭡니까? 덕이 인간의 최선의 삶과 관련하여 참된 지식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고로 좋은 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나은 삶, 최선의 삶을 삽니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반대는요. 잘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삶을 사는 거죠. 이거를 행복과 불행으로 이야기를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은 최고로 좋은 삶이니까 행복한 삶을 살 것이요. 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일치 사상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지덕복 일치 사상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은 기억 니은에 들어갈 개념은 기억은 지식이요 내지는 지혜라 해도 되고요. 니은은 무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잘삼 혹은 행복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가에게 있어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쓰고 행복은 뭐겠죠? 여러분 아까 재물이 사람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함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행복은 소크라테스한테 행복은 외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좀 소위 그 가문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미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게 행복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본질이 뭐냐는 소크라테스한테. 행복의 본질이 뭐냐?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뭐냐? 자,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덕복 일치 사상에 의하면 행복은 곧 덕과 일치합니다. 소위 영혼의 올바른 상태,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혼의 올바른 상태, 자, 인간의 내면이 덕이 있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한번 써보라. 자,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에 보면 이 행복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따라 한번 써보면 행복은 부정과 방종, 소위 말해 올바르지 못한 말이죠. 악덕이죠, 악덕. 악덕을 말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함. 부정과 방종과 같은 영혼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영혼, 사실상 올바른 상태입니다. 이건 덕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태로서 그것은 인간에게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실현되는 것. 덕이 있는 상태, 덕복일치잖아요. 여기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덕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덕이 있는 삶은 지금까지 쭉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최고로 좋은 상태, 소위 행복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덕을 갖춤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자, 요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소크라테스의 지덕복일치 사상. 자, 다음 한번 봅시다.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의 주장과 대비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을의 입장을 소스를 보시오. 갑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논술형 형태로 문제를 한번 출제해 봤는데 갑의 주장과 대비되는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갑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지식은 의지를 추동하여 행동을 산출하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때 지식은 이성적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에피스템에서는 감성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나 감성에서 나오는 걸 지식을 할 수 없으니까 자, 지식은 의지를 추동하여 행동을 산출하는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흉입니다. 흉한테는 그 이성의 작용하고 의지 작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작용이에요. 작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도덕적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곧바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요 주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성적 지식은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 라는 게 지금 갑의 주장인데, 어른 누군가 봅시다. 누구겠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앞에 1장 소크라테스라고 해놨는데. 사람의 훌륭한 상태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밖의 것들로서 제가 대화를 하며 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캐물어 들어가는 중에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는 것들에 관해서 날마다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캐묻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재판소에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뭐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다. 진정한 삶이 아니다. 라는 그 소크라테스 대화편을 읽지 않더라도 소크라테스 공부하셨다면 요 아마 문구는 아실 겁니다. 이건 변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게 드러났고, 그 앞에 주장은 그 지식은 의지를 추동하여 행동을 산출할 수 없는, 하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파악된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주장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비되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뭡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지행일치죠. 자, 이걸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쓰라는 이야기죠. 보도록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자,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어떤 대화편에 보시면 지행일치를 논증하는 아주 대표적인 대화편이 있습니다. 그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증을 지금 풀어본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참으로 좋은 것을 추구한다. 이건 본성적으로 그렇다. 누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에게 좋은 것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행한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여기로부터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고, 본성적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전제로부터 두 번째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뭡니까? 따라서 모든 인간 행위는 좋음을 목표로 추구한다. 좋음을 목표로 추구한다. 이 말은 곧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없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그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쁨 내지는 악 있죠. 카키야. 악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없다는 거다. 없다. 이때 하나 전제는 뭐냐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것을 자발적으로 목표로 삼아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소위 악행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사실상 악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좋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 것이지. 그때 그 사람만 두고 봐도 이 사람은 악을 목표로 한 적은 없어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좋음을 목표로 한 거죠, 실제로.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좋은 게 아닐 게 문제가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참된 좋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무지가 동반됐다는. 그래서 나쁨은 뭡니까, 여러분? 올바름은 훌륭함이고 지식이요. 올바르지 못함은 나쁨이고 무지입니다. 무지. 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여 행동을 의욕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지행일치의 의미입니다. 알면 행하라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지행일치라고 말할 때는 알면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 반드시 행한다. 알면 반드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덕과 그것의 근거에 나타나는 도덕적 행위는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으로 훌륭한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 아까 정의, 올바른 뭐 이런 것들은 자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다 덕이에요. 자, 덕은 참으로 나에게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자, 사람은 덕이 있고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결코 부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성이 부여하는 참된 도덕적 지식은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 동기로 작용한다. 지행일치와 관련되어 있는 소크라테스의 논쟁입니다.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참된 도덕적 지식은 그 자체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지행의 일치를 주장을 하고 있지요. 요 10번 문제는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행일치라는 자신의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냈는지 그 논쟁의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이성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획득 가능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은 능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을 활용하여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획득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자가 인간이라면 그 존재는 반드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이렇게 획득하는 데 반해, 진리에 대한 알을 가지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성을 개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존재하는 그 이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던가요?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요? 우리는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다른 동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이성, 인간의 본질인 이성을 완전하게 해서, 그 기능을 완전하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의 기능은 캐물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이렇게 인식하고 뭐 소위 참된 알을 얻고 하는 게 이성의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캐묻지 않는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본질을 실현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은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성이 있고,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능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성의 발휘를 통해 참된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게 있죠. 뭡니까?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인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밑줄 친 방법적 절차의 명칭, 문답법이죠. 문답법이고, 자, 이 문답법,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문답법은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죠? 예, 논박 단계하고 다음에 삼파술 단계, 소위 공동의 탐구를 통해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단계가 두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문답법이고 논박과 그 삼파술이 될 것이고, 12번 문제 밑줄 친 방법적 절차를 구성하는 두 단계의 특징을 도덕적 진리 인식과 관련하여 한번 설명해 보시오. 자, 우리가 도덕적 진리, 참된 도덕적 지식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그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논박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가 삼파 단계입니다. 삼파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요 과정, 요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진리 획득과 관련해서 2단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는, 논박 단계는 이 진리 획득과 관련해서 어떤 기여를 하죠?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의견을 털어내는 기능. 자신의, 그러니까 인습,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감각에 의해 형성된 그 비진리, 진리성을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의 의견들, 이런 것들 있죠? 소위 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독세의 의견, 이 의견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이 소위 뭐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은 그저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 온갖 것들, 인습적 지식들, 감각에 의해 형성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털어내는 단계가 논박 단계. 그래서 논박 단계는 논리적 논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진리성을 결여한 의견에서 벗어나 도덕적 진리 인식을 위한 탐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용기가 뭐냐, 이 덕에 대한 참된 의미 규정, 소위 이 덕과 관련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그 인습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논박 단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산파 단계는요. 산파술 단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이성적 논리만을 허용하는 공통 탐구를 통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파입니다. 도와주기는 하나, 선생님이 도와주긴 하나, 자기 자신이 그 이성의 의탁에 스스로 진리를 파악해내는 단계, 그 단계가 산파술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친 방법적 절차가 현재 우리 도덕교육에 부여하는 시사점을 한번 써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떤 논문에서 우리 도덕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논문에서 어떤 좀 권위 있는 선생님이 쓴 논문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 소크라테스를 언급하면서 문답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교육적 효과 아니면 시사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 타당한 말이라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첫째, 문답법은 도덕적 탐구, 지금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도덕과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도덕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도덕적 탐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문답법은 도덕적 탐구가 도덕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문답법 본질 자체가 그렇잖아요. 캐묻는 과정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캐물어 들어가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둘째, 문답법은 학교 및 학급이 도덕 탐구 공동체의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왜죠? 산파 단계에서 어떻게 하죠?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용기는 이런 거야, 정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답을 내려주는 단계가 아니죠. 학생과 선생이 공통의 탐구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급이 도덕 탐구 공동체의 위상을 지녀야 하며, 도덕 수업 과정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학생들이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의미를 찾고 자신과 도덕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시사한다. 이것도 산파 문답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고려해 보시면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셋째, 문답법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진실한 관계에 기초한 도덕적 대화가 도덕 수업의 중심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거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문답법,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보시면 제자와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진짜 그야말로 이건 단순하게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탐구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리를 향한 탐구를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 그 탐구 공동체 내의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 진실한 관계를 맺은 바탕하에서 도덕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그게 도덕교육의 아주 중심적인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세 가지 정도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주면 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답을 제시해 봤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알고 계시다면 그것도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대신에 문답법의 그 본질적인 성격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 식사한 이후에 플라톤 보도록 합시다.